여러분들은 궁예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침 소리에 예민한, 관심법을 쓸 수 있는 애꾸는 남자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미디어에서 표현한 캐릭터로서의 궁예가 아닌 실제 궁예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안성시 이곳저곳에는 궁예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먼저 7장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왕문 안에는 좌우로 각 두 구씩 4구의 사천왕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상은 나무로 뼈대를 만든 후에 진흙을 덧붙여 완성한 것으로 17세기 전반에 완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궁예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통념 속에는 궁예가 폭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성시에 남아있는 흔적은 폭군의 흔적이 아닌 미륵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안성의 미륵신앙뿐만 아니라 철원 지역민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도 궁예에 대한 남다른 시선이 돋보입니다. 박상란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철원 지역민들은 한때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도읍했던 창건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에 대한 회환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반영하여 궁예를 기억하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저기 궁예가 보이네요. 이 7장사에는 궁예가 5세부터 13세 정도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벽화는 5세의 궁예가 활연습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권 다툼을 피해 숨어들어온 궁예는 이곳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무예를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명중률이 아주 훌륭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평온한 표정으로 구경하고 있는 사슴을 보니 앞서 제기했던 의문이 한 번 더 떠오릅니다. 과연 궁예는 우리의 통념 속에 있는 캐릭터처럼 폭군이었을까요? 조연설 선생님은 궁예 서사를 살피면서 전반부의 타고난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쉽사리 폭군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궁예전의 전후맥락을 살피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밝혀냅니다. 궁예는 이전에 신라가 당나라에 칭병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옛 서울 평양이 묵어 풀만 무성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예전의 서술자는 궁예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자기가 신라에서 났을 때 버림당한 것을 원망해서 한 말이라고 매도합니다. 이는 궁예의 역사적 차원에서의 봉기나 상징적인 행위들을 개인적 원한에 국한해서 해석함으로써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뭔가 의심스러운 사건이 터지면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궁예의 모든 행위들을 평가절하했을 때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건입니다. 그러니 궁예전의 후반부는 왕건의 반역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취한 것 같네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목조지장 3존상과 시왕상입니다. 총 21구로 1706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궁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후로도 유구한 시간이 흘렀기에 안성시에서는 궁예에 관련된 흔적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교 유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유로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궁예 이야기는 전반부의 영웅적 모습과 후반부의 폭군적 모습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전반부는 구비전승의 영향을, 후반부는 궁예를 폄하하려는 문헌전승의 의도를 보여주는데 이는 궁예전승의 문헌과 구비전승이 각각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국사기는 그렇다 치고 삼국유사에는 왜 궁예 이야기가 빠지게 된 걸까요? 이 역시 조연설 선생님의 연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련은 궁예에 관해 삼국사기 이상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고 불교의 부정적인 인물인 궁예를 불국토 사상이 반영된 삼국유사에 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예는 삼국유사에 누락되고 그 이후로도 삼국사기의 궁예상이 고정된 채로 전승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궁예는 승자에 의해 쓰이는 역사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대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해서 쓰여진 궁예전 후반부가 아닌 궁예전 전반부의 영웅적인 궁예의 모습은 어땠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적인 궁예 서사는 주몽 신화와 비슷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비범한 출생담, 성장 과정, 도망과 그 끝에서 이루어낸 건국 등이 그렇죠. 이는 궁예 이야기가 고구려 계통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화에서 전설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궁예는 역사적 인물로 그려지고 주몽보다는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저 멀리 보이는 앞서 같이 살펴봤던 벽화에서 궁예가 활을 쏘는 이유도 그의 이름이 글자 그대로 활의 후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한 칠장산하들이는 즐거우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궁예의 다음 흔적을 찾아서 죽주산성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죽주산성입니다. 궁예가 왜 이곳에 발을 딛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원이라는 사내를 알아야 하는데요. 9세기 말 신라는 국고가 비어 재정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관리를 보내어 당시의 세금인 공부를 독촉하자 전국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이 중 신라 조정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도적 중 기원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인 죽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때 궁예가 기원에게 몸을 의탁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반란군의 수장인 기원은 궁예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오만방자하게 대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기원의 무례함을 참지 못한 궁예는 기원의 부하인 원회, 신헌 등을 데리고 기원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역시 당시의 승자인 궁예의 입장에서 쓰여진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예가 기원을 떠난 것이 기원의 무례함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경쟁적으로 세력을 넓히던 반란군들 중에서 기원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궁예가 떠났기 때문에 기원이 몰락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승려로 살며 기회를 엿보던 궁예에게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보여줄 새로운 무대가 열린 셈이죠. 드디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죽주산성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궁예가 기원과 마주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곧 궁예처럼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너는 궁예와 같은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궁예처럼 생사여탈권을 포함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현대사회는 이를 위험한 생각이나 망상 따위로 치부하겠지만 이곳에 서려 있는 젊은 궁예의 기억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한계짓지 말고 도전하라고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시면 무례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무례한 사람을 기원으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궁예로 치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치가 가장 잘 보이는 포루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는 이곳을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답사자인 저의 시선이 아닌 궁예의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주를 떠난 궁예가 어떻게 다시 죽주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기원을 떠난 궁예는
한반도 중부권 호족 세력 다툼에 있어서 기원의 라이벌이었던 양길의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길은 궁예의 힘을 빌려 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예가 명주를 공략한 이후 패권은 양길에게서 궁예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7장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예는 철원의 도읍을 정했고 왕건과 같은 든든한 부하를 얻은 후 송악으로 전도하면서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공식적인 건국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 궁예의 세력은 이미 국가에 준하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양길이란 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을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30여 개의 성을 장악하고 있는 대호족으로 성장해 있었고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철관과 인구도 많은 국원성까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죽주산성을 차로 내려가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국가에 준하는 세력을 갖춘 궁예와 기존의 패권을 잡고 있던 양길의 충돌은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궁예에게는 양길이 가지고 있던 상류 지역의 거점인 국원성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점령해야만 중부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궁예의 최종 목표인 신라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길 역시 국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차지한 내륙수로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궁예가 지배하고 있던 한강 하구를 손에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리적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한때 자신의 수하였던 궁예와의 대결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결코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길은 뜬금없이 죽주산성으로 향합니다. 궁예와 싸워야 하는 양길이 왜 옛 라이벌인 기원이 있는 죽주산성으로 향하게 된 것일까요? 충격적이게도 양길이 기원을 찾아간 것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라이벌이었지만 더 큰 적인 궁예를 물리치기 위해서 잠시만이라도 힘을 합치자는 것이었죠.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궁예를 부하로 두었던 두 남자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된 궁예에게 맞서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됩니다. 궁예 역시 한때 자기가 섬겼던 두 남자에게 맞서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때 죽주산성을 비뇌성이라고 불렀고 비뇌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기원과 양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기원과 양길의 호족 연합 군대는 궁예에게 참패한 것이죠. 아쉽게도 이 전투는 자세히 묘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전투까지만 해도 왕건의 존재가 전면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왕건의 활약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오로지 궁예의 전투이기 때문에 훗날의 역사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산성 끝에서 본 포루 옆의 오동나무는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있다 한들 식물은 침묵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후대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감을 항상 가슴속에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궁예 이야기에 심취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죽주산성의 돌문을 차로 빠져나오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웬 보크레인이 있나 했더니 죽주산성을 보수하기 위해 돌을 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현재 죽주산성은 고려시대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 있습니다. 하지만 미륵 신앙의 본거지인 안성시에 위치한 만큼 궁예에 관련된 서사도 꼭 보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매산리 석불입상인데요. 태평미륵이라고도 불립니다. 궁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려 광종이 황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조성한 미륵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궁예가 사라지고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도 궁예가 주창했던 미륵 사상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박상란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궁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 정권을 잡고 궁예가 축출된 이후 전설과 역사는 각각 궁예의 행적에 대해서 다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궁예는 평강에서 위쪽으로 쫓겨왔다가 다시 평강으로 내려가 살해된 것으로 나옵니다. 피난, 전투, 패배와 도주의 기나긴 여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는 궁예가 평강 주변에서 바로 살해되었다는 역사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철원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왕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어느덧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인 국사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차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걸어가기에도 매우 먼 곳이죠. 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국사암에 꼭 들를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암에는 궁의 미륵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라가는 길에 여태껏 주창해왔던 바와 같이 당대 사람들이 궁예를 기억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폭군을 기억하는 방식과는 다소 달랐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란 선생님은 당대 사람들이 궁예의 원혼을 대했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궁예의 무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념과 같이 궁예를 폭군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의 원혼을 그의 악행의 연장에 있다고 보고 다스리려 하는 경우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이와 달리 한때 왕이었음을 존중하며 제사를 지내 달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념과 달리 후자가 더 널리 나타난다는 점에서 철원 사람들이 궁예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궁예의 피난처에 얽힌 설화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철원에는 궁예의 옛 피난처에 숟가락을 가져가면 부정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곳이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즉, 태봉이 패망했어도 피난처에는 궁예의 영험함이 남아있다고 본 것입니다. 궁예에 대한 지역민들의 복합적인 감정이 엿보이네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관계자 이외의 차량은 이상 진입할 수 없는데 걸어 올라가기에도 매우 가파름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먼 길을 와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궁예 미륵불상입니다. 이 불상은 궁예 삼부자라는 설이 전해옵니다. 911년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라고 정한 궁예는 미륵불을 자칭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신강보살, 막내아들은 청광보살이라고 하였죠. 이 외에도 궁예가 중앙불은 자신, 좌불은 문관, 우불은 무관을 상징하도록 만들었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기솔리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이 불상들을 궁예 미륵이라 불렀고 또 매우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이 불상 아래에서 나오는 약수가 병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궁예는 부처의 좌우에 보살을 안치하듯 자신 또 좌우 보처를 거느리며 국태민안과 천수를 누리려는 염원으로 이 같은 미륵불을 조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궁예의 추종자가 이 미륵불을 조성했을지도 모르죠. 앞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궁예와 관련된 역사적 서술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부분적으로 은폐되거나 변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상도 고려 후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는 것이죠. 얼굴은 타원형으로 두 귀가 어깨까지 늘어져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을 가슴에서 손가락을 안으로 모으고 왼손은 배에 대고 손가락을 쫙 펴고 있습니다. 법의는 양 어깨를 덮은 통견으로 양팔에 옷 주름을 도식적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하반신에 U자형으로 주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군의를 가슴 부위에서 묶은 것으로 보이는데 허벅지 위에 커다란 연화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애꾸는 궁예는 아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궁예에 대한 미륵신앙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 불상은 향토 유적 제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궁예와 관련된 명소인 칠장사, 죽주산성, 배산리 석불입상, 국사암을 차례로 방문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한 안성시의 미륵신앙의 흔적과 연구 자료를 통해 나누었던 궁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한 번쯤은 익숙했던 궁예를 낯설게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먼 길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파일을 앞둔 비오는 어느 날 안성시에서 임재빈이었습니다.